네, 안녕하세요. 유원태입니다. 네, 오늘은 전북현대 대 수원FC 경기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전북이 먼저 두 골을 넣고 연달아 세 골을 실점하면서 홈에서 이제 수원FC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전북은 지금 꼴찌로 내려가게 됐고 수원FC는 제가 보기에는 매 경기 쉽지 않지만 결국에는 승점을 쌓아가면서 순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두 팀의 분위기가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약간 좀 전북 쪽에 많이 이제 팀적으로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 보면서 이승우 선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갈까 싶어요. 지금 아직 순서를 안 정했는데 지금 바로 정하자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수원FC 하고 이승우 선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얘기를 조금 길게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전북 리뷰를 잘 안 했는데 이유는 있어요. 네,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바둑을 불러올까요? 자, 이제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어저께 이제 그 전북이 수비할 때는 4-4-2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전방에 문선민 선수하고 박지용 선수 두고 4-4-2로 수비를 세우는 형태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수원도 포메이션 상으로는 뭐 4-2-3-1, 4-3-3 이 정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전반전에는 공격 전개가 제대로 풀려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원 FC도 약간 변형된 형태를 쓰잖아요. 빌드업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빌드업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박철우 선수가 약간 측면 쪽으로 나와주고 뒤쪽에 이제 센터백 두 명하고 이용 선수 혹은 이제 정동호 선수가 3백 형태로 변형된 형태를 쓰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숫자 싸움 잘하고 싶은 팀이 많이 쓰는 거죠, 사실. 수비 4명으로 기본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주도권 잡았다 싶으면 한 명 늘리면서 형태를 이렇게 좌우로 찢어놓고 이 중앙 쪽에서 중앙 쪽에서 이쪽에서 볼을 돌리겠다. 뭐 윤빛가람이라든지 뭐 활동량 좋은 정승원, 이재원도 있고 어제는 이제 강상윤 선수도 활동량이 좋으니까 이쪽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혹은 이쪽 바깥쪽까지 이쪽까지 뛰어 나오면서 이제 측면 공격 쪽에 힘을 더해줄 수 있게 이런 형태를 쓰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드리블로 안데르손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잘 활용하려고 하는 전술이었는데 어제는 사실은 전반전에 그 나나보아탱의 퇴장 전까지는 전북이 굉장히 수원의 공격을 잘 제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김주엽 선수가 최근에도 이제 선발로 나오는 경기들이 꽤 많고 성실하고 한 방 보여줄 때도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경기 영향력이 이승우 선수랑 비교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공격적 측면에서. 하지만 분명히 이제 어제 인터뷰도 약간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우 선수가 자기 후반에만 나오니까 후반에 공격 포인트가 많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승우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경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서는 오히려 저도 파괴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면 긴 시간 뛰다 보니까 힘을 몰아쓰지 못하고 그 팀이 0대 0인 상황에서는 사실 그 수비적인 몫도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수비적인 몫을 해주고 있느냐 이승우 선수가 그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들어와서 본인이 힘을 딱 쓰기 시작했을 때 그 파괴력이 생각보다 너무 대단했고 어저께는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히 이제 공격적으로 마무리를 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와 진짜 이 선수 들어가니까 공격이 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 선수가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볼 투입하는 걸 어떻게 많이 제어했냐면 사실 이 공격수 두 명이 수비를 잘했죠. 그리고 퇴장 당하기 전까지의 나나보아탱하고 이수빈 선수가 나름대로 수비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원 FC 같은 경우는 이 측면 쪽을 쓰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김주엽 선수랑 박철우 선수 뭐 수비수니까 공격력이 아주 매섭다기 보기는 좀 어렵고 중앙 쪽에 결국 투입했다가 측면 쪽으로 나가던가 아니면 안데르손의 이제 솔로 플레이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초에 이쪽 투입을 잘 막았던 것 같아요. 중앙 쪽에 들어오는 거 투입을 잘 막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볼 받고 싶어하는 윤빛가람 제어를 상당히 잘한 편이었고 그다음에 윤빛가람이 뭐 이 선수들을 이제 볼을 받으러 움직이면서 이 선수들이 중앙 쪽으로 모이게 되면 뭐 이쪽으로 리턴을 내주든 뭐 이쪽으로 리턴 내주든 이쪽에 거쳐서 이렇게 가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앞에 있는 이 선수들 한 칸 건너서 그러니까 제일 밑에서 볼을 받아주는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윤빛가람 선수를 말고 그 위쪽에 있는 선수들 미드필더 쪽에서 공을 좀 받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쪽 들어오는 것도 이쪽 미드필더들이 잘 제어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안 풀리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전반전에는 그리고 전북의 어떤
간헐적인 전방 압박에서도 롱볼을 좀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몬레알 선수가 오늘 그 어저께 경기에서도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예. 뭐 높이가 없는 선수 같진 않은데 박진섭이 더 잘 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안 풀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이승우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이승우 선수가 이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용 선수하고 윤빛가람 선수하고 이쪽 측면 쪽 오른쪽 측면 쪽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쪽 뒤쪽에 보통 이제 공격수가 이승우 선수는 보통 득점하는 선수고 그런 선수니까 앞쪽에 많이 붙어 있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움직이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이쪽에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승우 선수가 이걸 진짜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톡 순간적으로 뭐 수비한테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도 순간적으로 톡 튀어 나가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여기서 센터백이 깊이 올라가게 되면 이 뒷공간 커버가 쉽지 않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공격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선수도 이쪽을 견제하고 있다 보니까 뒤로 들어가는 거는 돌아서 들어가야 되고 여기 있는 선수도 쫓아오려면 늦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 그죠? 골키퍼는 아마 여기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쪽이 길게 이렇게 넓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을 하려 그러면 좋은 타이밍에 톡 튀어나오는 움직임을 해주면 상당히 위협적이고 쫓아가기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미드필더들이 이쪽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투입할 수 있도록 투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뭐 템포가 좋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뭐 약간 템포가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몰릴 거고요. 중앙 쪽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럼 이거 백패스가 나갔을 때 예를 들면입니다. 백패스면 나갔을 때 한 이쯤 왔을 때 이승우 선수가 톡 튀어나와 버리면 순간적으로 거리가 벌어지고 이 선수도 이동은 하고 있지만 여기 붙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이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원터치로 여기를 딱 줘서 이승우 선수 워낙 도는 걸 잘 도니까 여기 딱 돌아서 공격적인 위치로 딱 돌아서 잡아놓고 나면 이 선수들은 아이쿠야 싶어서 다시 이쪽을 중앙으로 좁혀오겠죠. 여기 드리블 돌파해서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는 수비수가 놀 수는 없단 말이에요. 톡 잡아가지고 돌아놓으면 막 돌아올 때 다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치고 가고요. 따라갈 거고 그럼 이승우 선수가 이쪽으로 빠져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받아주고 그럼 이 선수가 여기 있던 이용 선수가 언더랩을 나가는 거죠. 그러면 붙을 때 뭐 다시 나가고 여기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원터치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딱 이런 장면이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제 맘대로 막 지어내서 말한 건데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그 이승우 선수가 전북 수비진 사이에서 사사이로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이에서 타이밍 좋게 한번 딱 뛰어 나와 주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중앙에 있다가 톡 튀어나와 주니까 이쪽에서 볼이 딱 투입되면서 여기서 공을 딱 잡는 순간에 이 네 명 사이에서 그 누구도 맨투맨을 달라붙기가 까다로운 위치 뭐 다른 선수들의 이 위치들도 있고 이거에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런 위치에서 공을 딱 잡다 보니까 여기서 이 선수들이 여길 잡아야 되나 여길 잡아야 되나 여길 잡아야 되나 혹은 얘 돌파하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계속 공을 계속 잡아주면서 여기서 이제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까 이쪽 측면에서 보여줬던 연계 플레이라던가 여기 더해서 이제 윤빛가람 선수가 이 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공격이 풀린 걸 보면 안데르손 드리블 능력도 있지만 후반에는 이승우 선수 쪽에서 굉장히 많은 게 풀려 나왔어요. 또 중앙 쪽에 가담해서 안데르손하고 2대1을 받고 들어간 장면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봤을 때 이승우 선수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 재능이 드리블 능력이나 아주 슈팅 능력이 좋은 선수죠. 사실 중거리 슛도 능하고 침착한 마무리도 잘하고 하는데 또 다른 공격적 재능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이쪽에서 까다로운 위치를 잡아서 어디서 볼을 잡아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볼을 잡아야 상대가 까다로워하는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잡아놓은 다음에는 그 본인이 볼 지키는 그 간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다른 선수들하고의 어떤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수원FC 경기의 이 한쪽 측면의 공격 전개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줬다. 그래서 어제는 좀 뭔가 더 새로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와, 이승우가 이런 면도 있었구나. 진짜 공격을
막 주도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전북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상태에서 체력적으로 전북 선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아무래도 수비적 조직이 촘촘하기가 어려웠죠. 한 명이 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건 차이가 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4-4-1로 아무리 좁게 서서 뒤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볼 투입하는 길이 이제 막 더 아까보다 넓어지잖아요.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진 것도 사실인데, 그 상황에서도 어찌됐든 뭐 다른 선수들이 해주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 FC 팬들은 굉장히 이승우 선수가 이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는 음, 그냥 전문 얘기 드리면서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역습 마지막까지 집중력 역습 잘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리고 그 얘기 또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이승우 선수의 그 골 결정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은 굉장히 특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골 들어갈 때 사실 그 첫 골이 없었다 그러면 전 굉장히 경기가 어렵게, 그러니까 역전이 안 나왔을 거라고 그건 당연한 말이긴 하죠. 첫 골이 안 나왔으면 당연히 세 번째 골까지 갈 수가 없는 게 사실인데, 경기 분위기가 그렇게 추격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리플레이 보시면 혼자 움직여요. 그 슈팅 박철우 선수였나요? 그 흘러나온 거 때릴 때 앞으로 가는 선수가 이승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빗맞던가 아니면 이거를 정민기 선수가 잘못 쳐내면 주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이승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선수 진짜 좀 재능이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두 번째 골은 지동원 선수가 잘 만들어준 거였고, 세 번째 골도 역습에서 만들어낸 좋은 장면이었는데, 어찌됐든 그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이승우 선수의 능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 나머지 얘기들은 그 전북의 어떤 수비 불안처럼 보였던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전북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 게, 수원 FC도 수비할 때는 뭐 포백 형태로 많이 하니까 거의 포백으로 하죠. 그래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북도 사실은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그 단순한 형태의 어떤 사사이나 뭐 이런 형태는 아니고 많이 변형을 주죠. 변형을 주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전 나름대로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어.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최전방에 문선민, 여기 10번을 문선민이라고 보고 9번 박지용이라고 보고요. 왼쪽에 있는 정병관 선수는 라인을 밟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미드필더인 이영재 선수는 항상 이 가운데로 한 칸 들어오죠. 공격할 때는. 이게 뭐 단순히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이번 지금 박원재 감독님 들어오고 나서 계속 이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메잘라처럼 움직이게 돼 있고, 바깥쪽은 안현범 선수 혹은 김태현 선수가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4명으로 늘려놓고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2명으로 세우죠. 그 다음에 김진수 선수는 측면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나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빌더 형태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3-2-4-1 같은 형태로 공격 전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참 이게 트렌드라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3-2-4-1, 3-2-5 쓴다 그러면 다들 이거 왜 그렇게 하냐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설기현 감독님 경남 계실 때 인터뷰할 때 3-2-5 얘기 나오면서 막 하면은 이게 되는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 되게 요즘에 능숙하게 쓰죠 다들. 이게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발전하고 안정화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전술적인 그 전술이 나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3-2-4-1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제는 상당히 완성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에. 그러니까 아까 전북의 수비 전술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수원 FC가 볼 돌리는 거를 중앙 쪽으로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측면에선 본인들이 개개인 기량이 좋으니까 그래도 안데르손이나 저기 그 김주엽 선수 쪽을 그래도 1대1에서 좀 제어할 수 있으니까 중앙 중심으로 수비를 해가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전방 압박 시도해가지고 역습을 펼치는 장면들도 몇 번 있었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4-4-2 전술도 좋았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건 전북이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공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어제는 저는 상당히 괜찮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전병관 선수 쪽도 그렇고요. 전반전에 좀 공격이 활발했잖아요. 보면 계속 측면 쪽으로 나갈 때 움직임들이 좋았어요. 제가 답답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전북 측면 공격수 제가 말씀드릴 때 측면 공격수한테 야 뚫어봐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공격이 안 될 때. 그리고 그냥 롱볼 찬 다음에 쫓아가라 이렇게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북 좋지 않은 얘기 들을 때마다 여기는 11대 11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1명이 아니라 팀이 11명이 아니라 한 명이 그냥 한 명씩 해서 11명이 모여 있는 거다. 팀으로 하나의 팀이 아니라 그냥 선수 11명이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공격 전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쪽에 투입이 되고 나면 드리블 돌파도 합니다. 해요. 하는데 여기서 꼭 이 앞으로 움직여서 측면 쪽으로 빠져주면서 이쪽 선수가 이쪽 측면 수비수가 이쪽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걸 안 하고 여기서 1대1로 놓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하면 사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도 방해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일로 들어와 봐야 우리 편은 여기를 가리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냥 서 있지 말고 여기를 지나가면서 공간을 넓게 해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로 지나가면 이 선수도 좀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겠죠. 지나가는데 안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선수도 이쪽 패스길을 차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쪽으로 이동하기가 더 좋아지거든요. 단순하게 말해서. 근데 어저께도 보시면은 문선민 선수가 계속 이쪽으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이영재 선수가 이쪽으로 측면 쪽으로 나가서 움직여줘서 오른발로 크로스도 올리고 하면서 이쪽에서 계속 측면 쪽에서 흔드는 움직임들이 나왔던 거죠. 이쪽에 들어가고 뭐 이 선수가 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드리블 돌파 시도할 때도 조차도 여기서 측면 쪽으로 빠져주니까 이쪽 견제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과감하게 돌파를 해서 들어가면서 중앙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런 길들을 계속 열어줬던 거죠. 그리고 후방 빌드업 자체도 제가 보기엔 어저께 굉장히 침착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여기서 끌려 나오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제 빌드업 잘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근래 봤던 전북 경기 중에 제일 공격적으로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야 이거 리뷰해야 되겠다. 어제 사실은 제가 이건 뭐 지금 리뷰 드리는 거랑 관련은 없는데 제가 이제 그 리뷰할 경기를 나름대로 고르면서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저께는 사실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전북 칭찬보다는 요즘 너무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어떤 점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원FC가 원래도 기다리는 축구를 잘하고 전반전은 버린다 제가 리뷰도 그렇게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는 팀이니까 전북의 공격 전개가 얼마나 안 될까?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예상을 가지고 경기를 봤는데 어제 생각보다 공격 전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바꿨어요. 머릿속으로. 내용을 바꿨는데 보아탱 퇴장당하면서 경기를 지는 바람에 이게 제가 생각했던 리뷰랑 완전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좀 청개구리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들이 다 이긴다고 좋아할 때도 안 좋다. 이 팀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 편이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이 안 좋으면 이겨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리뷰를 드리는 거고 어제는 졌고 제가 봤을 때 전주성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전북 팬들이 엄청 실망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괜찮아 보였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좀 불운했어요. 제가 보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세 명이 계속 공을 돌려요. 그러면서 몰레알도 수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절대로 이 선수들이 이 두 명의 선수들이 미드필더 이제 정승원과 강생윤이 이 선수들을 이 앞에 놓고 있을 때는 중앙에 투입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도적으로. 근데 여기서 계속 공을 돌리고 이쪽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이쪽 들어갔다가 뭐 넓게 벌려서 받으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뭐 좀 보다가 보면 이 선수들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압박하러 툭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약간 광주 이정효 감독님 그런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런 때 여기다 중앙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쪽에다. 3 여기 뒤는 3인데 여기다 투입합니다. 그러면 돌아가겠죠? 그럼 뒤로 다시 나오고 이쪽도 좁혀올 테니까 8번한테 투입하면 그럼 이때 측면으로 나가는 느낌. 혹은 뭐 여기다 투입하면
이쪽으로 같이 중앙 좁히러 올 텐데 그러면 여기다 투입하고 따라 나오면 측면으로 나가는 느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 명 두 명이 항상 여기 받으면 돌아설 수도 있는 위치. 이 좋은 위치에서 계속 공 잡아주면서 중앙에 한번 투입했다가 뒤로 빼든 중앙에 투입했다 측면으로 빠지든. 예.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 중앙에 투입했다가 이렇게 뒤로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선수한테도 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공격 전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정효 감독님이 그 작년에 아주 화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축구연맹 그 TSG에서 나왔던 그 광주가 볼을 끄는 이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두르지 않고 이쪽이 끌려 나오길 기다렸다 중앙 쪽에 투입하면서 이 측면 공격을 살릴 수 있게 중앙에 투입했다가 측면으로 나가야 더 효과적이니까 그런 공격 전개를 펼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북의 최근 공격 전개 중에는 제일 괜찮은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후방에선 3-2를 가지고 상대 미드필더 끌어내서 중앙에 투입했다 측면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측면 쪽으로 나가면 아까 제가 그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측면에 받은 선수를 그냥 고립시켜 두는 게 아니라 이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주든 받으러 와주든 이렇게 빠지고 나면 이 선수가 올라올 수도 있겠죠. 여기다 볼 투입하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냈던 거죠. 네. 이게 뭐 물론 페널티킥 얻어낸 장면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에서 나온 장면이었고 또 첫 번째 골 어떻게 들어갔죠? 문선민 선수. 예. 그 장면도 보시면은 제 기억에는 전방 압박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장면에서도 어, 본인들이 속도를 살려가지고 들어가는 장면들을 잘 보여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득점도 만들어내고 그 외의 공격 장면에서도 위협적인 장면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전방 압박은 아니었군요. 예, 어찌됐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공격 전개가 좋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 전개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전북한테는 저는 되게 좋게 본 장면이에요. 전반 보아탱의 퇴장 전까지 아주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있네요. 후방에서 그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들. 그러니까 수원 선수들이 제가 오늘 목이 매네요. 수원 선수들이 이제 라인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때는 오히려 그 단버지라고 하면 안 되죠. 단페트레스쿠가 하려고 했던 다이렉트한 공격들을 이 뒷공간에다 바로 때려 넣으면서 찬스를 만들어냈죠. 물론 이제 그 김동완 해설이었나요 경기가? 굉장히 해설 저도 공감하면서 하면서 들은 장면이었는데 그 첫 번째 골 장면에선 제가 보기엔 한 타이밍 먼저 전병건 선수가 크로스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어찌됐든 그 이후에 문선민 선수가 굉장히 절묘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득점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이 수비 라인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번에 공격 전개하는 건 당연히 좋습니다. 이게 빠르고 드리블 능력 좋은 선수들한테 쓸 수 있는 전술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가 그 공격 전개 잘하는 팀 설명드릴 때 나오는 것들이 다 나왔어요. 후방에서 빌드업 깔끔하게 잘하고요. 나름대로 잘하고요. 측면 공격 잘하고 거기서 이 특히나 메잘라 위치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앞으로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해주는 움직임 좋고 여기서 이제 전북은 또 박지훈 선수도 어찌됐든 높이가 있는 선수고 또 집중력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크로스 계속 시도하면서 찬스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전북의 스타일에 맞는 예, 공격 전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했습니다. 전반전에. 음. 전북이 오랜만에 잘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 좀 드리고 싶은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보아탱의 태클은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는 어, 그 리플레이 나올 때 야, 저 퇴장 줄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위험해 보였어요. 왜냐면 그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늦은 태클 들어갈 수 있어요. 경고로 끝날 수도 있는데 보면 제가 좀 봤던 거는 보아탱 발이 이렇게 가다가 이게 보통은 접었으면 안 줬을 것 같은데 가다가도 이렇게 뻗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잘하면 퇴장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가다가 이렇게 들거든요. 이게 접었으면 무릎을 접어버렸으면 안 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보아탱이 조금 전북 팬들의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할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어제 경기 퇴장 전까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근데 이 자꾸 퇴장 당하면 사실 위험하니까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수빈 선수가 제가 최근에 계속 허리에 이제
그 선발로 나오고 있고 맹성훈 선수도 군대 갔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뭐 김진기 선수가 복귀를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 보아탱이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이제 수비적으로 다부지고 좀 많이 뛰고 부딪혀 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어제 중원 쪽에서 이제 볼 투입하고 공격하다가 이쪽에서 싸움 벌어졌을 때 굉장히 볼 관리를 잘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쪽에 떨어졌을 때. 아 근데 그거는 전 좀 좋게 봐가지고 장점이 있는데 너무 이 태클할 때 섬세하지 못하게 사력 입지 못하게 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코칭 스태프 쪽에서 경기 내용은 40분까지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진섭 선수 얘기도 해야 되는데 박진섭 선수가 확실히 센터백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진짜 전북 얘기를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얘기가 길어지는데 사실 다른 선수들, 다른 센터백 선수들 아, 어제 안 나왔던 센터백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에 비해서 박진섭 선수가 있으니까 확실히 편해요. 느낌이 안정감이 딱 느껴져요. 그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뭐 박진수 선수가 뭐 큰 패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어려운 패스를 하고 막 반대 전환을 막 뻥뻥 때려주는 거 있었지만 뻥뻥 때려주고 막 여기서 혼자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줘야 될 때 딱 줘버려요 그냥.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줘야 되는데 위치가 좋은데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려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압박이. 그럼 못 주잖아요 여기를. 그러면 백패스가 일로 나가거나 측면에 그러니까 이쪽도 알겠죠. 여기 있는 수비수들도 다 아는 게, 여기 얘가 여기 갈 때 이렇게 여기를 가리면서 압박을 하러 들어오면, 쟤 여기 못 주겠다. 얘 8번 가려졌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다 준비하고 있겠죠, 사실. 압박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여기도 압박 가야지. 그러면 여기 들어갈 때 뭐 여기도 이렇게 압박 딱 들어와서 딱 붙어버리면 여기 올라오면서 그러면 가려지고 또 뒤로 가고 롱볼 나가고 그럼 빼고 이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진수 선수가 이게 굉장히 침착하게 잘하더라고요. 어저께 보시면은 뭐 줘야 될 때 주고 기다려야 될 때 기다려요. 내가 공 딱 잡았어요. 근데 여기 위치가 여기 묻어 있어요.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가려졌어요. 주고 싶지가 않아. 그럼 기다려요. 그냥 안 오면 그러다가 얘가 뿅 하고 나오면 여기도 투입하는 거죠. 그럼 여기 다시 좁혀지고 그럼 다시 받아. 그 다음에 측면으로 나가면 아까보다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진서 선수가 빌드업을 주도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약간 수비수들이 좌우로 돌리자 이런 느낌이었으면 박진서 선수가 돌리면서도 계속 중앙에다가 언제 넣을 건지 계속 고민하는 느낌? 난 중앙에 넣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제 빌드업 쪽에서 박진서 선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잘 돌렸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갖춰지면 전북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제 제가 확인했던 그러니까 여기부터가 제가 그 제목을 원래대로 돌아가 볼게요. 자, 원래 그 제목에서 전북 가장 지금 시급한 것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전북한테 가장 시급한 것.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역시 전북이 멤버가 괜찮다. 선수들이 잘할 때, 잘 풀릴 때 잘한다. 수원FC 상대로도 그 잘 기다리는 팀인데도 전반에 2골 정도 넣을 정도니까 지금 좀 괜찮아진다는 생각을 조금 해요. 사실 포항전 보고 리뷰하려고 그러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안 했거든요. 둘 다 별로네요. 포항도 저는 그렇게까지 잘한 경기 같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포항도 아시다시피 많이 실리적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전북이 더 잘 몰아붙여서 포항을 공략을 해야 재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재밌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잘 공략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공략을 잘 했단 말이에요. 보면 조금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몇 가지 정도의 팀적인 약속이 갖춰지니까 훨씬 경기가 보기 좋고 잘 풀렸다는 전반전 40분까지지만 잘 풀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이거 좋은 지도자 선생님이 오시면 좋을 수 있다. 이게 분명히 살아날 수 있다. 뭐 박원재 감독님이 지금 못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승리도 따냈었고 연패에 빠지긴 했지만 어제 경기 잘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변수에 울었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팀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박원재 감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팀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박원재 감독으로 가던가 아니면 다른 지도자를 뽑을 거면 빨리 와서 데리고 와서 대신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도적인 축구를 해야 돼요. 전북을 가지고 선수비 후역습 해가지고는 순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생존할 수 있겠죠. K리그 1에 생존할 수 있는데 우승에 도전하고 싶고 다시 울산을 잡고 싶고 이런 팀이라 그러면 분명히 주도적인 축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유럽 경험이 있고 전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유명 선수였고 안 중요해요. 그냥 주도적인 축구를 아주 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조금 중소리그에서도 얘 축구 재밌게 한다더라라는 거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데려오든가 아니면 국내 선생님들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름값보다도 실리를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을 보여준다 그러면 분명히 전북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려 그러면 전북이 가장 시급한 건 감독이다. 선수단은 뭐 제가 보기에는 스쿼드상 좀 불균형이 좀 있겠죠.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약한 고리도 있고. 근데 그렇다 그래도 지금 2순위까지 떨어질 정도의 전력이 아니라는 건 다들 동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이 괜찮은 구슬들을 하나로 꿰어줄 감독이 필요하다. 감독이 가장 시급하다. 박원재 감독 대행님도 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감독직을 줘서 이번에는 너 한번 믿어볼게. 이번에는 큰 거 안 바라니까 생존하고 색깔 낼 수 있다 그러면 색깔 한번 내보자. 이런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박원재 감독 대행님께서 지금 P급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렇게라도 해야 팀이 안정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원재 감독 대행님 체제에서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새 감독이 오면 새 판을 짜야 되니까 이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챔피언스 리그라도 나가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빠른 감독이 와서 한 경기라도 빨리 먼저 시작해서 안정을 시켜서 경기가 많이 남았을 때 그때 올라갈 부분이 있어야 된다. 올라갈 여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좋은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 역전당한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음,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죄송하지만. 네. 왜냐면 아, 저는 제가 전북에 꽤 애정이 있잖아요. 담당도 한 2, 3년 했고 제가 봉동도 한 5번 이상 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열정이 있는 전북 담당 기자였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주 길게 담당하고 계신 기자 선배들도 계시지만 저도 나름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북이라고 하는 팀은 그 이거는 판단의 문제긴 해요. 어저께 경기를 비기든가 최소한 승점을 따서야 되는 거 아니냐.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전북이라고 하는 팀은 언제나 전진하고 싸우고 어, 비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는 거를 택하더라도 이기기를 원하는 팀이 전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가 그 전북을 그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니 짧게나마 기자 생활하면서 좋아했던 이유기도 하고 그게 또 팬들이 좋아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10명이어도 앞에 나가서 싸우는 팀, 닭공의 팀. 그게 그리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후반전도 중반까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계속 반격을 시도했잖아요. 몇 차례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슈팅 한 두세 번 날렸잖아요. 그게 하나 더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경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려서지 않아야 됐고 내려서지 않아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역습을 적절하게 가해야 수원 FC가 맘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골대에서 보는 전북이 골대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저는 선택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2대2가 된 다음에는 어, 내가 쓰러질지언정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KO 펀치를 날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음도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홈팬들 많이 오셨고 또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고 팬들도 열정적으로 또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거기서 두 골 먹었다고 내려서서 어찌됐든 버텨보자라는 형식으로 내려섰다고 한다 그러면 저도 그건 조금 아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격하다가 아주 높이 오서 공격을 퍼부으려고 하다가 이제 역습을 준 상황이라서 그 선수들은 아마 후반전 내내 10명이 뛰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체력 소모가 많이 컸을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였다. 네, 그러니까 역습을 쫓아가는 게 굉장히 힘겨워 보였죠. 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역습을 준 거였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이규동 선수가 그 마지막에 쫓아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미리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한번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이규동 선수 실수 맞나요? 그 공 뺏기는 장면 맞나? 하여튼 어찌됐든 역습할 때 한번 누가 경고정도에서 끊을 수 있게 한번 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아쉽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선택의 문제였고 저 개인 그러니까 내려섰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웠어요. 마지막에 정말 재밌는 경기 제3자가 보기엔 너무너무 재밌는 경기였긴 했지만 또 전북 팬으로서는 너무 속상한 경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제가 전북 팬이었다고 감정이입을 해보면 저는 열받기보다는 보아탱은 조금 욕했을 것 같긴 해요. 보아탱을 조금 욕하면서 아 그래도 다른 선수들 진짜 열심히 했다. 이게 닭공이지. 좀 다음 경기도 이렇게 시원하게 경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너무 속상한 마음 가지시지 마시고 다음 경기 이번 경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 리뷰를 보고도 그랬나? 저 자식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설득이 잘 안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반전에 그러고 보니까 제 얘기 듣고 보니까 전반전에 좀 잘했는데 그거 어 맞네 그때 좀 괜찮았네 그럼 다음 경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좀 너무 아쉬운 결과에 속상해 하시기보다는 다음 경기를 조금 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좋았던 것 같아요. 포항전이랑도 달랐고 그 전 경기들이랑도 좀 달랐고 가장 제일 괜찮았던 경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하여튼 저희 주관적인 평가 여기까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말에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